세계는 하나의 연결망으로 이제 이어져 있는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재료나 부품을 가지고 온다. 18세기 정도부터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실천에 옮기기에는 많은 이제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바젤에서 출발해서 독일 쾰른까지 가는 사이에 한 500개 정도의 세금을 내야 된다. 상대방을 무력으로 제압해서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금은 보화를 갖고 와야겠죠.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만나볼까요? 요즘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각종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요. 네. 구하기 힘들어지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죠. 또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인해서 세계 경제의 많은 부분이 요동치고 있죠. 네. 사실 따지고 보면 세계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들 중에 꽤나 많은 물건들이 중국 혹은 외국에서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일상 생활용품뿐만 아니고 우리가 수출하는 각종 물건들도 잘 뜯어보면 전 세계에서 뭐 이런저런 소재나 부품을 들여와가지고 만들어서 다시 수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21세기 세계는 하나의 연결망으로 이제 이어져 있는데 이를 좀 어려운 이야기로 하면 이제 뭐 글로벌 밸류체인 GVC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런 세계화는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세계화요? 예, 대략 한 90년대쯤 아닐까요?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김영삼 대통령 시절부터 네. 세계화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 이 역사적으로 보면 세계가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세계화라는 현상은 생각보다 꽤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럼 오늘은 세계화의 역사에 대해서 좀 거슬러 올라가 보는 시간인가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시계를 어디로 되돌릴까 생각을 하다가 네. 1764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당시 영국 런던에 있던 피터 하셀 클레버라는 사람이 재밌는 생각을 하나 합니다. 음. 소식을 듣자 하니 미국에서 새로 큰 이제 철광산이 하나 발견된 거예요. 네. 그 철광산 주변에다가 공장을 지은 다음에 거기서 철판을 만들어서 영국으로 가지고 와서 철강을 필요로 했던 영국 해군에 납품하면 돈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아니 근데 1764년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원래 이 하셀 클레버라는 사람은 이제 독일에서 태어난 사람인데요. 온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돈도 많이 벌고요. 네. 그래서 이제 경험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에 미국의 저렴한 철광석, 그 다음에 풍부한 목재, 그 다음에 수력, 그리고 저렴한 인건비 등을 이용하면 영국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훨씬 싸게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 이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 물건을 이 해외에서 들여올 경우에 일단 수입해 놓은 다음에 이걸 누구한테 갖다 팔아야 되나 이거를 이제 고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이 하셀 클레버라는 사람은 미리 팔 대상을 물색해 놓고 영국 해군 딱 네. 물색해 놓고 물건을 공급하려 했던 거죠. 야, 아주 비상한 머리를 가진 것 같은데 네. 결과적으로 잘 됐나요? 막상 미국에 이제 갔어요. 네. 실제로 자기가 가보니까 이 소문으로 듣던 것보다는 광산이 너무 외진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광산에서 철공소까지 일을 캐내서 운반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네. 각종 도로와 다리도 만들어야 되고 또 문제는 이 일을 할 사람 자체가 부족해가지고 네. 독일에서 돈을 주고 또 사람들을 데려와야 됐던 거죠. 오호. 아니 도로하고 다리도 만들면서 운반까지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돈 가지고는 안 되니까 네. 런던에서 투자자들을 모집을 해서 계속 투자금을 받아가지고 투자를 했습니다만 결국 4년 만에 이제 공장을 접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빚을 갚느라고 큰 고생을 이제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재료나 부품을 가지고 온다라는 이런 개념은 방금 말씀드렸던 1764년, 즉 18세기 정도부터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좋은 생각을 실천에 옮기기에는 많은 이제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왜 어려웠을까요? 예, 비용 뭘까요? 문제였을 것 같기도 하고 왠지 노동력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다 사실 문제였는데 네. 가장 큰 문제는 이제 화물을 수송하는데 이 속도가 너무 느리고 아. 비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조금 더 시계를 거슬러 올라가서 지중해로 가보면 14세기 우리가 이제 베네치아의 시대라고 그러죠. 베네치아의 이제 갤리선들은 전체적으로 한 115톤 정도의 화물을 실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네. 실제로 그 갤리선에다가 화물을 실는 양은 그보다 훨씬 적었어요. 왜요? 배가 좀 튼튼하지 못했었나 봐요? 일단 당시 갤리선은 이제 도추로도 갔지만 기본적으로 노를 젓는 노잡이들이 같이 타고 있었죠. 아, 노를 저어야 되구나. 예,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타고 있으니까 사람이 일단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또 먹어야 할 식량도 또 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작 이제 돈 되는 화물을 실을 공간은 이제 별로 없어요. 남는 공간이. 그래서 이제 먼 거리를 이동하는 교역은 이제 작고
비싼 물품만 이제 가능해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역사책에서 보는 뭐 향신료, 비단, 금, 은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교역이 됐던 게 네. 공간이 작으니까 그렇죠. 대충 아무 곳에나 이렇게 밀어 넣어도 어떻게든 되는데 나머지 것들은 크다는 거죠. 네. 예. 수납이 잘 됐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달리 사실 지중해 무역은 실제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그래요. 실제 규모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1499년에 이제 베네치아로 도착한 이제 상선들을 다 통계를 이제 기록들을 보면 한 107척 정도가 도착했다고 그러는데 화물하고 사람을 다 합해 보면 한 2만 6천 톤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즘이라면 뭐 작은 화물선 한 척이면 끝나는 이제 물량인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대항해 시대, 제가 이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포르투갈이 이제 인도까지 가는 항로도 이제 비슷했던 거예요. 연간 한 5천 톤 정도를 이제 날랐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더 큰 배가 필요했던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배가 커야 많이 실을 수 있을 테고 또 많이 실어 날라야 비용이 낮아질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비용이 좀 저렴한 것도 금이나 은처럼 비싸지 않은 것도 실어 나를 만한 이제 규모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17세기 후반서부터 이제 배들이 커지면서 인도에서 면화를 이제 들여올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영국 방적 산업의 성장을 이제 가능하게 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이제 바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상황이 괜찮았어요. 뭐 예나 지금이나 네. 이 바다는 가장 저렴하게 이 많은 화물을 나를 수 있는 공간이 바다니까요. 그럼 당시 육지는 어땠나요? 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유럽의 도로는 이제 매우 열악했죠. 그러다 보니 화물 나르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제 배에서 내린 물건들을 마차에 나눠 싣고 이동하면 그 자체가 이제 많은 비용이 들었고 이것이 결국은 다 물건값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배에서 내려서 사람들한테 가면 비싸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돈 받고 다니는 도로, 유료 도로 네. 같은 것이 이제 건설되기도 했지만 19세기 초반에 이르러서도 이제 1톤 화물을 이렇게 마차나 이런 곳에 실어가지고 도로로 1마일 한 1.6km 정도 운송하는 데 드는 비용은 농장 일꾼 하루 품삯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아, 비싸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육지로 나르면 너무 비싸니까 네. 사람들이 고민한 게 육지에도 배를 띄울 수 없을까라고 해서 만들어졌던 게 예전에 말씀드렸던 운하죠. 저 이제 기억이 나는데 예전에 운하투기에 네, 맞아요. 관한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맞습니다. 아, 예, 배로 실어 나르면 훨씬 싸니까 네네네. 그럼 사람들이 이제 육지에다 배를 띄울 수는 없을까라고 고민을 이제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운송 수요는 충분했고 그다음에 운하는 이제 어디 빠져나갈 구멍도 없으니까 통행료를 걷기도 쉽잖아요. 그래서 수익이 날 수 있다 생각해서 운하를 여기저기 건설했는데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돈이 된다라고 네. 하니까 몰려들어서 또 투기가 이제 발생했던 거죠. 그래서 큰 손실을 봤었다라고 이제 예전에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네. 이제 이런 운하 또 이제 유료도로 이런 것들이 건설되면서 수송 비용은 이제 조금씩 낮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만 이 세계를 국경을 넘나들면서 먼 곳에서부터 오는 국제적인 교역이 일반화되기 위해서는 좀 몇 가지 더 바뀔 사항들이 필요했어요. 오, 지금 현재로서는 감이 잘 안 오는데요. 네. 어떤 게 바뀌어야 됐을까요? 일단은 첫 번째는 세금이었어요. 아, 우리 세금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 좀 있으면 다가오는 5월달에 종합소득세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매달 이제 소득세 내시는 분도 계시고 또 집을 파시면 양도소득세도 내셔야 되고 예. 예, 뭐 기름을 넣으면 또 여러 가지 세금도 내야 되는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걷기 쉽고 이제 세금을 징수하기 쉽고 그 다음에 초반에 등장하는 세금이 무엇일까라고 따져보면 관세입니다. 관세. 예, 국경을 넘을 때 네. 이제 내는 세금이죠. 근데 국경을 넘을 때 세금을 낸다. 네. 이건 너무 당연한 개념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도 공항에서 내리면 이제 면세인가 아닌가 따져보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이제 국경에 들어오는 이제 입구하고 그다음에 항구만 지키고 있으면 돈 걷기 쉬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나라나 근대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세금을 걷기 시작하면 초반에는 다 관세 비중이 높다가 점점 재산세로 바뀝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소득세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관세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국경을 넘을 때 한 번만 내면 되는 거잖아요. 네. 어느 나라에 들어갈 때. 근데 이게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전에는. 근데 이거는 정말 한번 국경 넘을 때 내면 되는 건데 네. 이게 어떻게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작은 나라들이 많이 있다 생각을 해보시면 문제가 복잡하다는 걸 생각하실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각 이를테면 수도권, 경기도에 보면 많은 시 지역들이 있는데 이 네. 나라들이 다 이를테면 울타리 걷고 만들어가지고 다 세금을 걷는다 생각을 해보시면 아찔하죠. 네.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독일은 이제 꽤 늦게까지 수많은 나라들로 쪼개져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 나라에서 옆 나라로 이동할 때마다 계속 세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나라가 점점 많아져요.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복잡하다. 그래서 1500년대
후반, 그러니까 16세기 후반에 한 스위스 무역상이 이제 바젤하고 스위스 바젤에서 출발해서 독일 쾰른까지 가는 사이에 31번 통행료를 냈다. 즉 요즘 말하면 관세를 냈다라고 하는데 네. 이제 18세기죠. 1765년 그 같은 회사의 이제 한참 뒤에 후배들은 이제 한 500개 정도의 세금을 내야 된다. 예. 500번이요? 500번 세금을 내는 거죠. 아니 그럼 이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누가 운송을 하려 들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릴 뿐만 아니고 네. 이게 다 이제 비용이라는 점에서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용을 다 내고 어디까지 왔는데 그거 그냥 팔 수 없잖아요. 다 싸게 팔아야죠. 그렇죠. 그 세금들이 다 붙어 있는 셈이니까 가격은 차곡차곡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라들도 이제 고민들을 하는 거죠. 야, 네. 이게 관세가 당장 좋긴 한데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비싸서 물건을 안 사. 차라리 물건값을 좀 내리게 해서 많은 물건들이 팔리면 더 낫지 않을까? 네. 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관세 동맹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서로가 이제 국경선을 우리가 다 하나로 만들자. 네. 들어올 때 한 번만 내라고 하고 서로 거둔 걸 나눠 가지자라는 네. 거죠. 그래서 이런 관세 동맹이 나올 때까지 사실 상인들은 이제 이런 문제로 계속 시달렸습니다. 아니 근데 이런 세금 문제 말고도 또 다른 문제점들이 또 있었나 봐요. 그렇죠. 가만 생각해 보면 이제 멀리에서 출발한 물건이 우리가 해외 구매해 보면 집에 딱 오잖아요. 네. 되게 신기하잖아요. 네. 언제쯤 옵니다라고 하는데 이게 멀리에서 출발한 물건이 제때 도착한다는 보장이 없었던 거죠. 그래도 이제 뭐 육상에서 유료 도로를 이용하는 마차는 그래도 정해진 시간 하루에 몇 번 출발합니다 이게 있었는데 네. 배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해도 바다 위에 나가면 알 수 없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지만 더더욱이나 이 당시에는 화물을 찾아서 이 배들이 이 항구 저 항구를 돌아다닙니다. 내가 어디까지 가려고 그러는데 네. 나한테 실을 화물 있어? 라고 다 물어보는 거죠. 아. 그래서 화물을 다 모아서 이제 어느 정도 채운 다음에 출발하다 보니까 언제 출발합니다라는 말이 없는 거죠. 기약이 없네요. 기약이 정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예전에 여행했을 때 조금 이제 개도국 이런 데 네. 가보면 버스 터미널에 갔는데 버스가 시간 맞춰 가는 게 아니고 사람 탈 때까지 네. 기다렸다가 이제 출발해가지고 몇 시간씩 기다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딱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면. 아. 그러면 정말 물건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주문한 이 물건이 사려고 하는 물건이 언제 도착할지 알 수가 없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반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썩거나 뭐 변질되거나 뭐 품질이 저하돼서 가치를 이제 못 받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장거리에서 교육을 할 경우에는 이제 무기한 저장할 수 있는 것들을 위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먹는 거 이런 건 쉽지 않은 거고요. 음. 뭐 금, 은 이런 게 제일 좋았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이제 물건을 사고 팔았을 때 이게 남을지 아니면 내가 미치고 팔아야 되는지 이런 예상도 이제 불가능했던 거죠. 그건 왜요? 이제 시장의 가격은 계속 변하는데 물건은 언제 도착할지 알 수 없는 거죠. 아. 그러니까 시장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100원에 팔려. 근데 나는 50원에 이거 물건 만들 수 있는데 싶어서 그러면 내가 50원에다가 수송비 35원을 들여서 보냈는데 이게 이제 예상보다 훨씬 늦게 도착하는 거죠. 그래서 몇 달 후에 그 물건이 도착해 보니까 그 동네 물건값이 이제 100원이 아니고 70원으로 내렸다면 아이고 나는 손해다. 완전 손해인 거죠. 네. 또 반대로 이제 내가 물건을 파는 입장에서 봤을 때도 100원에 물건이 팔리네. 괜찮겠어. 이 정도면. 그래서 내가 물건을 사들였는데 갑자기 항구에 그 물건을 싣고 온 배가 들이닥치면 이제 가격이 폭락하는 거죠. 아. 그러다 보니까 예측이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역은 이제 활성화되기 어려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고요. 사실 더 큰 문제도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였어요? 이 다른 지금도 사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많은 나라들이 무역을 제로섬 게임이라 봤어요. 더하기 빼기 하면 0이 되는. 그러니까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금은을 많이 모아야 돼. 그러면 금은을 많이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외국에 물건을 많이 팔고 그다음에 우리가 수입은 적게 하고 그렇죠. 이러면 좋지라고 다들 생각했던 거죠. 이게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이제 중상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당시의 핵심 경제 개념이었는데요. 네. 이러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수입을 막아야 돼. 그럼 관세를 높여. 아니면 수입을 아예 금지시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보호 무역을 열심히 이제 추구하다 보니까 무역이 좀 커질만 하면 다시 무역이 줄어드는 이런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정말 사실 어느 나라나 수입은 적게 하고 싶고 수출은 많이 하고 싶고 이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만 이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맞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중상주의 정책을 계속 쓰다 보면 국민들은 더 비싸고 안 좋은 물건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이제 상업과 산업은 발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이제 무역을 줄이려고 하는 와중에 이제 물건을 팔아서는 안 되니까 팔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상대방을 무력으로 제압해서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제 금은 보화를 갖고 와야겠죠. 그러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하려면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또 돈이 필요한 이제 악순환이 이제 아하. 시작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생각에 이제 이건 무조건 중상주의가 맞아 했던 나라들은 이제 오히려 뒤처지고 이런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서 새로운 사고의 전환을 한 국가들이 먼저 앞서가게 되는 일들이 이제 18세기, 19세기 정도에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사고의 전환을 그럼 가장 먼저 한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궁금해요. 이 시간에 제일 많이 등장했던 나라죠. 영국입니다. 아, 예, 영국은 이제 왜 그리고 어떻게 저런 중상주의에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 궁금하실 텐데 네, 궁금해요. 계속 이야기는 이야기를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이. 오늘도 박사님의 밀당에 네.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역시나 영국이 가장 먼저 신사의 그렇죠. 나라답게 먼저 치고 나왔군요. 이후 세계무역, 교역의 역사는 어떻게 달라질지 궁금한데요. 다음 주까지 또 열심히 기다려 보겠습니다.